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폐지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어제 국회 통과한 스토킹 처벌 강화법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는 스토킹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네, 있을까요? 네,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유무죄가 아니라 그냥 예. 사건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던 법인데요. 음.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도 가능하고 재판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는 그런 음. 식으로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 범죄로부터 이제 피해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더 높아졌고 더 강화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도 좀 숨지 말고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 그냥 연인 사이였다가 혹은 뭐 부부 사이였다가 이게 그냥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언론에서 우리가 접하는 사례 말고도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스토킹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성폭력 범죄나 이런 경우에 스토킹 행위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성폭력 사건은 이제 중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피해자가 음. 만약에 합의를 거절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게 되죠. 예. 그것들이 보통은 이제 스토킹 행위다. 이렇게 이제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음. 소지가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의를 요구하려고 계속 찾아오고 혹은 자주 연락하고 사실 그 지난 9월에 있었던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의 경우도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계속 합의해 달라고 피해자를 찾아왔고 결국에는 피해자를 살해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자꾸 연락을 오고 협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조항이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어제 이렇게 통과된 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 유형이 추가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스토킹 행위가 좀 더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될 것 같고, 음.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 조치라든가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좀 강화됐고요. 그리고 음. 잠정 조치나 이런 것들도 좀 강화가 됐습니다. 음.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예. 피해자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를 검사가 선정해 줄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자장치 부착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면 전자반지를 이렇게 차라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해서 예. 구속하는 재판이란 걸 별도로 하게 되는데 음. 그것처럼 그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단 이전에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법적 음.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예. 앞서 뭐 온라인 스토킹도 강화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전화하고 문자하고 혹은 SNS로 뭐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해서 DM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조차도 이제 스토킹 처벌법 안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에 문제됐던 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이 스토킹 행위냐? 이게 음. 이제 좀 쟁점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온라인 스토킹 행위의 유형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예. 이 행위자들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뭐 또는 얼굴이나 음. 영상을 사칭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 경우까지도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사칭하는 부분까지도 인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변호사님 인제 그 혹시나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했을 때 혹시나 오히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예. 부분에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가 이제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누군가 신고만 하면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음. 신고 자체를 좀 꺼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뭐랄까 일단 신고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금 더 신고 대신에 참고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 그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킹 행위가 있을 때 피해자가 즉각 이제 신고하면 더 빠른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예예. 스토킹 행위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주변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럴 음.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누군가 제3자가 신고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음. 조사에 좀 소극적으로 임할 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각지대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두루두루 보살필 수 있는 사법 체계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앵커 리포트로 짚어본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가부의 조사 결과가 있어서 요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2022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응답률도 매우 저조했고 응답 결과도 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저조하지만 신고했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존재하나 봐요. 그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그 조사는 실태 조사는 예. 올해 처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게 3 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조사인데요. 음. 지금 그 결과가 올해 처음 갑자기 낮아진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그러한 통계 수치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본인의 성폭력이나 기타의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예. 특히 성폭력의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신고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음. 이때까지 계속해서 통계 결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신고도 저조하고 또 하나 짚어볼 문제는 성폭력에 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부분 하나는 응답자의 46.1%는 성폭력의 원인으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꼽았더라고요. 이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지수 자체가 다른 외국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낮다라는 게 또 한번 이제 발표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성인식의 수준, 양성평등의 수준 자체가 음. 아직 이제 국민 전반적으로 아직 인식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음. 그로 인해서 양성평등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성폭력 부분이나 이런 데서 피해자한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음.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잔존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예. 성인식도 네, 뭐 개선되고 또 양성평등도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회 문화적인 인식 개선을 좀 촉구하셨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뭐 그동안 이제 성폭력 관련한 범죄라든지 그러니까 스토킹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연인 간이나 부부 간이나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강력 사건으로 불거질 때 제시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의 어떤 미온한 대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들이 더 꺼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기관의 대처에 관한 부분에서도 인식도 당연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사실 가정폭력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그걸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스토킹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자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보통은 이제 가족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전 연인이라든지 이렇게 두 사람이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음. 내가 신고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음. 아주 복잡한 그런 심정으로 신고가 좀 저조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2021년에 제정된 스토킹 이 처벌법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사건이 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사실은 이제 피해자 보호를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예. 경찰이나 이런 수사 관서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다. 음. 그리고 경찰한테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강화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스토킹 피해 신고는 그 피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국회 통과한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에 따르면 앞서도 잠시 짚어주셨습니다. 가족이나 어떤 주변인에 대한 그런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 피해자는 신고 안 했는데 그 주변인이 신고했다고 해서 이 주변인에게까지 그 협박이라든지 연락이 계속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 응급 조치도 할 수 있고요. 예. 잠정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거를 이전할 수도 있고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호하는 대상 자체가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피해자 그리고 동거인, 가족 이외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지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예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런 긴급 응급 조치라든지 잠정 음. 조치 그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이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사각지대나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들까지 함께 짚어 주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저희 머그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한두 개만 더 드릴게요. 제가 앞서 정유정에 관한 브리핑도 잠시 했습니다만 정유정 같은 강력 사건 범죄도 늘고 있고 또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 사건도 늘고 있어서 머그샷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가 됐는데 막상 신상 공개된 사진이랑 실물이랑 너무 달라서 머그샷을 공개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어요. 그에 반면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머그샷 얘기가 나올 때 신상 정보 공개, 피의자 얼굴 공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누구의 인권이 더 우선하느냐 음,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요건에 합당하면 이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공개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예.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 자체는 이제 보통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위원회,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이제 열려서 거기서 음, 결정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음, 그때는 다방면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참작하면서 예. 문제는 우리나라는 관계 중심형 국가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 유무죄 판단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됐을 때 이 가해자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음.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음.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복합적인 그런 음.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란 법이 있고 성폭력 사건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두 가지 예. 법에서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데 문제는 공개의 범위라든지 공개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음. 만약에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런 구체적인 방식과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법이 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 머그샷도 머그샷인데 저희 앞서 영상에서 나갔습니다마는 신당동 살인 사건 전주환도 그렇고 전주환은 뭐 마스크 안 쓴 얼굴이 공개되긴 했습니다만 앞서 뭐 고유정이라든지 정유정이라든지 뭐 이은혜라든지 보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고유정의 경우는 머리카락 뭐 헤어 커튼이라고 불릴 정도로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물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사님 의견은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식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공개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게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 보통은 이제 보통 18세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진다라고 치면 한 예. 30세면 10년, 2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전혀 얼굴이 다른 모습이 찍혀 있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공개되니까 일반인들이 인식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예.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얼굴이 공개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형을 살고 나왔을 때 얼굴은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네. 음.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장에 지금 현실에서의 얼굴 공개만으로 이게 다 어, 해소가 가능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다 충족되는 것인가라는 예.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그런 연구가 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구체적인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뭐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변호사님 함께 힘써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신진희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